지역의 민의를 대변할 일꾼을 뽑는 21대 총선이 어느덧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적용되는 첫 선거인데요. 상생의 정치가 실종된 정치권에 유권자들이 어떤 심판을 내릴지도 잠옷 궁금합니다. 오늘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최근 정치권 이슈와 이에 따른 21대 총선 전망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패널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장우영 대구 가톨릭대학교 정치외교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김수민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불과 얼마 전에 안철수 대표가 정치에 다시 복귀하겠다는 선언도 하고 해서 정치적인 이슈가 많습니다만 먼저 지난 30일이죠. 통과가 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먼저 평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먼저 해주실까요? 네, 공수처는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 과거에 제대로 수사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좀 대안으로 크게 받아들여졌던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다만 이번에 여러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 기소권까지 주는 게 맞느냐, 네. 또 수사의 어떤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 공수처 기구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자유한국당이 그렇게까지 반대했었어야 하는 게 좀 의아할 정도로 네. 그래서 한간에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평가까지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공수처보다는 권력기관 문제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훨씬 큰 문제인데 네. 여기서 너무 정치권이 힘을 많이 소모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또 들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 보시기에는 공수처 법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치권이 굉장히 각을 세워서 다투는 이슈가 우리가 먹고 사는 민생 문제하고는 동떨어져 보인다. 네. 이런 인상을 줄 수는 있겠다. 그런 또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국민들의 단순한 그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걸 보면 지지 퍼센트가 굉장히 높은 법안은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부패 척결이라든지 검찰이 제대로 못해온 부분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데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그만큼 높았고 그래서 이제 4+1 협의체에서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었던 이유도 중간에 이탈하지 않고 그렇게 의결을 했던 이유도 국민 여론 강한 찬성에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장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지금 공수처법에서 분명히 다듬어야 할 이런 조항들이 있고요. 손질이 좀 필요해서 일단은 선언적인 의미로는 대통령의 공약 1호를 어찌했든지 간에 연말에 관철을 시켰다. 이제 다만 이제 앞으로는 이제 21대 국회에서 손질을 통해서 좀 더 이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설치 자체에 대해서는 의의가 있죠. 지금 보면은 이게 일단은 국민적인 정서가 상당히 중요한데 공직자 비리가 상당히 만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법 체계가 이것들을 잘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왜 사회 이제 상류층 내지 지도층, 특히 공공 부분에 물이 더 맑아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이제 도의적인 관념도 있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봤을 때 이들을 특정하고 전문적으로 다루는 집단이 생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당연히 좀 찬성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손봐야 될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다. 네.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검찰과 경찰은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고 이것 때문에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또 이 지점 때문에 그런지 그럼 공수처는 누가 견제를 하느냐. 예.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어느 분 먼저 말씀 주실까요? 김수민 평론가 먼저 주실까요? 검경이라든지 금융기관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쪽에서 이제 고위공직자 비위 첩보를 접했을 때 그것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된다는 것 이게 네. 독소조항으로 꼽혀왔는데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불가피했던 것은 여러 기관들이 한 가지 사안을 놓고 다 달려들어서 수사를 하는 그런 상황을 좀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있었다고 네. 보여지는데 4+1 협의체에서 밝혔듯이 수사 규칙이라든지 이런 쪽에 공수처 쪽에서 이걸 이첩받은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하겠다라는 회신을 반드시 보내도록 하겠다라고 네. 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좀 만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공수처에 대해서 좀 근원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 이것이 과연 일반론적인 개혁의 방법인가.
보통 이제 공수처가 선진국이라 이쪽에 공수처하고 굉장히 유사한 기구는 사실 잘 따져보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검찰이나 경찰이 잘 하도록 만드는 것이 원래는 해법이었던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타진해 볼 만한 것이 있다면 이제 공수처라는 따로 별도의 기구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일단 검찰을 수사권을 가진 검찰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을 분리시켜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획기적인 개혁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수사로 별도로 독립된 그 검찰 조직이 뭐 경찰 조직까지 어느 정도 합쳐져서 따로 수사청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반부패 수사청에 공수처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방법으로 좀 장기적인 로드맵을 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이거는 하고 이제 있습니다. 시작 지점이고. 네. 네. 장 교수님 우려하시는 바가 어떤 거가 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고위공직자 인지에 대해서 네. 이제 공수처에 이제 이첩을 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이게 참 그 어떤 이제 묘한 부분이 있어요. 뭔가 네. 하면 공수처와 그 밖에 이제 이 검찰이라든지 이제 수사권을 가진 집단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이들의 관계가 이제 그 일단 평등하게 작동을 하면서 이제 업무 분장의 영역에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도 이제 일종의 거버넌스가 앞으로 필요할 겁니다. 네. 그런데 현재 지금 법조항 하에서 그냥 통지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러면 그게 이제 고위공직자군이 포함돼 있으면 일차적인 수사권을 공수처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하 관계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네. 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추후 보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게 그 제도의 측면으로만 볼 수 없는 관행 같은 게 있는데 네. 지금 보면은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게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인데 네. 이게 지금 이 수사를 둘러싸고 이 한국 사회가 분열돼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검찰 개혁 프레임이 등장을 하면서 일가에 대한 수사를 이제 강도 높게 진행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게 마치 이제 검찰 개혁 하나의 이정표인 것처럼 이렇게 둔갑되는 프레임이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후에도 공수처가 운영되는 그 과정에서도 좀 이런 프레임에 좀 네. 남발될 수 있지 않느냐. 네. 예, 그런 우려가 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지금 저희들이 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고위공직자 공수처죠. 공수처가 작동을 제대로 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냐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반대할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항상 그 이면이지 않습니까? 네. 이 그 공수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역학관계 이게 순수하게 정말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감시하기 위한 기관이다면 반대가 없을 텐데 정치적으로 다른 복선이 있다고 의심을 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치적인 복선이 우려하는 바가 작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상당히 있죠. 어떤 권력이 내가 권력을 이제 쥐느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달라지죠. 그래서 지금 우리 권력이 위협을 받는다면 거기에 합당한 프레임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자 교수님께서는 공수처 설치가 어떤 형식이든 뭐 겉으로 드러나는 공식적인 장치로서의 형식적인 어떤 압력은 아니겠지만 무언의 압력으로 검찰을 통제할 가능성이 있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지금의 그 법률적인 체계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좀 일단 적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는 중이고. 네. 김수민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뭐 검찰을 직접적으로 방해한다기보다는 글쎄요, 이거는 뭐 가정을 쉽게 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 네. 검찰이 했으면 더 잘할 수 있는 수사를 공수처가 해서 더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는 네. 생각은 듭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네. 사실 공수처에 대한 독립성은 현재 공수처법에도 어느 정도는 마련이 돼 있어서 예를 들면 야당에서 비토를 하는 공수처장 임명이 되게 어려운 그런 구조가 있긴 한데 만약에 정권 코드에 너무 맞춰서 가게 되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공수처에서 열심히 하는데 검찰에서 기존에 쌓아왔던 노하우라든지 여기를 네. 좀 따라가지 못할 경우에 조금 더 부실한 수사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은 이제 구조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의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단언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네. 그것 때문에 그런지 실질적으로 의원들 사이에서도 선뜻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분들도 내부적으로 많았는데 당론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동의한 분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맨 마지막에
이탈표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있었는데 금태섭 의원이 기권을 했습니다. 당론 의원인데 기권을 했다고 또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당 내부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얘기부터 이런 게 있었는데 정치학자로서 보시기에 국회의원의 소신 그리고 당론 이게 충돌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면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정당의 발전사를 보면은 이제까지 예외 없이 집권당이 청와대로부터 그렇게 자유로운 집권당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더욱이 지금 총선을 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공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풍토에서 소위 이제 소신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고 이 이전에도 박용진 뭐 의원이라든지 네. 이렇게 몇몇의 사례가 있는데 사실 좀 안타까운 측면이죠.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정당의 모델들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집권당 같은 경우는 특히 정당의 기율이 강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좀 인정해야 네. 되지 않냐. 만약 이것을 깰 수 있는 의원들이 있으면 아마 그런 분들이 미래 세대 의원들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금태섭 의원을 상당히 가엽게 생각을 하시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그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지위가 있어요. 네. 사실 국회의원이 정당의 당원이기 때문에 네. 당론에 복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요. 정당과 현역 의원을 놓고 봤을 때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는 또 누구한테 있는가 하면 의원들의 자율성이 있어요. 네. 양자가 충돌할 때 우리는 어느 쪽으로 수렴되느냐인데 네. 예외 없이 그냥 당론으로만 알겠습니다. 수렴되고 있다. 그러면 질문을 김수민 평론가께는 조금 각도를 바꿔서 질문 하나 드리면 이거는 뭐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만약에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자유투표에 맡겼으면 김수민 평론가 생각에는 통과됐을 것 같습니까? 자유투표로 맡길 정도였다면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 예. 패스트트랙에 가동시키려면 당에 뭐 여러 당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네. 한 당에서 합의가 안 되면은 있을 수 없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뭐 그것은 통과가 굉장히 더 어려워졌을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것은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여기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논란이 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래도 이제 원론적으로 당론을 위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율성이 국민들의 주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것을 통해서 국회 안에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 300명의 국회의원이 따로 놀지 않고 의견들을 합의해가지고 정돈해서 어떻게든 되게 만들기 위해서 네. 존재하는 것이 다 네. 정당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국회의원이 소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당론이 형성되는 과정에 참여해서 그때 소신을 열심히 발휘하고 그다음에 당론화가 되면 거기에는 승복을 하는 것이 네. 원론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금태섭 의원이 당론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게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민주당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민주당이 당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진짜 의원들을 상대로 민주적인 토론의 장을 열어주느냐 네. 그것은 현재까지의 모습을 봤을 때는 아니었던 적이 몇 번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것은 금태섭 의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민주당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뭐 두 분이 약간 입장이 다르긴 하지만 두 분 다 뭐 일맥상통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어떻게 보면 전국의 정치계에 많은 바람, 풍향계를 바꿀 수도 있고 굉장히 어지럽힐 수도 있는 사건이 하나 생겼죠. 안철수 대표가 정계 복귀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정계 복귀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 교수님? 예, 일단은 지금 그 각각의 정치 세력들이 네. 이제 어떤 식으로 판을 짜야 될지 정당 구도를 어떻게 형성을 해야 될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등장함으로써 이제는 어떤 식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본격화되는 계기가 이제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선거가 몇 달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정당 구도가 짜여지지 않는 안 왔죠.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압박은 한국당이 가장 크게 받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당이 중간 블록하고의 연대를 추진하느냐 아니면 한국당보다 오른쪽에 있는 세력과 연대를 추진하느냐의 갈림길에서 이제는 답을
해야 될 시점에서 네. 상당한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김수진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이중적인 위치에 놓여져 있는데요. 사실 현재 국면 같은 상황에서는 예전에 안철수 전 대표 같은 정도 포지션의 정치인이 크게 환영을 받고 또 지지율을 올릴 만한 상황이기도 네. 합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고 그렇다고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그 여당 심판에 걸맞는 정당인가에 대해서 많이 회의적인 시선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네. 제3당이 자동으로 뜨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못 뜨고 있죠. 네. 왜냐하면 안철수 전 대표 역시도 민주당이나 제1야당뿐만 아니라 이쪽까지도 마찬가지로 구정치 아닌가라는 네. 국민들의 그런 또 여러 여론이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좀 그렇게 부상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정계 복귀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노선으로 임할지 여기에서 이제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보수 통합은 이제 안 전 대표는 저는 자유한국당과 함께하는 일은 없을 네. 것이다라고 보는데 이제 뭐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해서 제3지대를 다시 편성을 할 거냐 또 내지는 떨어져 나간 새로운 보수당을 다시 더덕여서 끌어들일 거냐 이 정도 관건들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안철수 전 대표의 그 정치적인 자리 자체가 애매하니까 오히려 더 많은 가능성의 숫자가 열리는 것 같아요. 네. 확실하면 다를 텐데 네. 요거는 이제 지금부터 짚어볼 총선 문제와 함께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총선 뭐 판세라든지 전망 이전에 이번에 선거법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이죠. 이 큰 사건인데 자유한국당이 정말 극심하게 반발을 했는데 그 모습은 적어도 그랬습니다. 내면은 속심은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반발을 했는데 이 새 선거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선거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장 교수님? 지금 이제 21대 총선 앞두고 이번 선거법은 뭔가 하면요. 이번에는 그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비례대표 의석 자체는 증가되지 않았어요. 300석 중에서 47석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적 효과는 사실 수치의 면에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네. 하지만은 앞으로 비례대표 제로의 선거법 개정의 관성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그래도 진일보한 것이다. 예. 네. 한 사례가 되었다. 예. 김수진 평론가께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이게 굉장히 복잡하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가장 빨리, 네네. 간단히 정리를 해주신다면 네. 이번 선거제의 특징, 내용은 뭘까요? 그러니까 의석 계산은 사실 분수나 소수를 곱셈이나 나눗셈 할 줄 아는 초등학생 고학년 정도 이상이면 다 풀 수 있는 산식이긴 합니다. 이게 다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서 그렇긴 한데 네.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우리나라 전체 의석 중에서 아주 소수만 갖고 있었고 그마저도 단순하게 그냥 정당 지지율에 맞게 배분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뭐가 달라지냐면 47석 비례대표 중에 최대 30석 정도를 지역구 선거 결과를 보고 그 선거 결과가 이제 의석이 그 당이 얻은 지지율에 비해서 낮은 정당에게 우선 배분을 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법 개정의 핵심은 지지율과 의석률 간의 가급적 일치를 시켜주는 제도라는 네. 건데 문제는 독일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 의석으로 쓰는 게 전체 의석의 최소 절반이에요. 네.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적은 비례대표 의석에 네, 그 중에서도 전부가 아닌 일부만 네. 그렇게 보정용으로 쓴다는 것에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비례성을 더욱 높여줄 수 있는 선거법으로 나가려면 독일식으로 가려면 사실 비례대표를 많이 늘리거나 지역구를 확 줄여야 되는데 의원 정수 증원도 그렇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런 길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도 한 지역구에서 한 명만 뽑는 선거제도는 재고에 들어갈 때가 됐다. 민주주의 선진국, OECD 선진국 대다수 국가는 지역구 선거부터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로 네, 뽑습니다. 그런 제도를 이제는 우리도 검토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남겼다고 봅니다. 네. 한국당이 그랬더니 우리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은 못 보겠다. 그래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 그래서 비례대표용 전용 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 정당 넘어가는 그 30석에 대해서도 회수를 해보겠다고 시도를 이미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이 위성정당 창당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장 교수님?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뭐 도의적 측면에서 보자면 네. 사실 정당의 개념으로서도 위성 정당이라 하면 이제 어감상으로도 별로 네. 좋지가 않고 뭔가 이제 좀 뭐 그 허수아비 네. 뭐 이런 이미지도 있고
해서 부정적인 건 틀림이 없죠. 근데 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쩌면 한국당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직선거법 개정의 역사를 보면 이제 선거법 개정에서 제1야당이 배제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사례가 굉장히 예외적인 사례인데 물론 양쪽의 책임은 다 있죠. 뭔가 하면 한국당은 애시당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제 거부를 한 거고요. 이제 그다음에 나머지 정당들은 일종의 이제 이게 사실 민주당으로서도 큰 이익은 없으나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선거법을 활용한 사례가 되겠고 군소정당으로서는 당연히 그 비례성을 강화하는 게 큰 이익이 되니까 이러한 이해관계 속에서 벌어진 일이고 이게 그래도 과거에는 어쨌든지 간에 제1야당을 끌어들여서 일단 표결은 했는데 이번엔 그렇지 못해서 모든 정치 세력들이 공분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도의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을 갈라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렇게 선거법이 합의되지 못하는 선거법으로 지금 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지금 선거법에 갖게 되는 이해관계가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위성정당 창당을 두고 정당 정치 포기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김순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정당 정치의 기본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위배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꼼수 변칙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선거법 개정안에 이런 위성정당에 대한 방지라든지 혹은 좀 예방, 간접적인 예방이라도 좀 넣어줄 필요가 있었겠다는 아쉬움이 들고 그 점에서 민주당이 또 비판받아야 될 부분은 석패율제를 포기를 했어요. 뭐 포기가 아니라 거의 적극적으로 안 한 게 된 셈인데 석패율제가 들어갔으면 사실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에만 후보를 내는 정당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후보자 중에서 비례대표자 후보 일부를 당선시키는 제도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좀 양쪽의 이해관계가 묘하게 맞아떨어졌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저는 이제 분명한 거는 이런 행태를 했을 때 자유한국당 지지층 일부에서도 아 저것은 아니다. 비례대표라도 다른 당 찍어야겠다라고 하는 반발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유한국당이 뭐 새로운 보수당도 있고 거꾸로 방향에는 기독자유당, 우리공화당 같은 여러 보수 계열 정당들이 있는데 그 정당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의석을 침해하는 아이디어거든요. 그렇다면 보수 연대 차원에서는 자유한국당이 그나마 이것을 좀 제고할 여지는 남아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프레임이 구도가 어떻게 보면 한쪽은 여당 심판론, 정부 여당 심판론, 한쪽은 야당 심판론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심판론의 대상이 어디로 갈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거는 뭐 여러 군데서 나타나는 거라서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야당 심판이 더 높게 나타나더라고요. 정권 심판보다.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악재가 여러 가지 있었음에도 현재 지지율이 선방을 하고 있는 이유가 제1야당이 너무 못하고 있어서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야당 심판이라는 프레임이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문제는 여당이 여기 덫에 빠지면은 거꾸로 자충수가 될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야당 심판 프레임이 사실 처음 등장하는 건 아닙니다. 지난 총선 때 2016년 박근혜 정권 때도 국회야 뛰어라라고 하는 새누리당의 현수막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과반 정당이고 여당인데 국회 때문에 발목 잡혀서 일 못했다. 이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려다가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역풍을 받아서 새누리당이 제2당으로 주저앉은 선거였단 말이죠. 그다음 민주당 역시도 만약에 그런 프레임에 의존할 뿐 자신들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 그걸 좀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간에 민주당으로서는 크게 실수 안 하고 안전하게만 가면 자유한국당을 압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버렸다. 그 정도로 야당 심판론이 크게 불거졌다고 하는 것은 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20대 총선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20대 총선에서도 야당 심판론이 작동을 했어요.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는가 하면 공천파동.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선거 사상 유례없는 공천파동을 겪으면서 이제 그 당시에 거의 집권당이 180석 이상 가져간다라고 했는데 선거 결과 120석 약간 넘게 해서 엄청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뜻밖의 제3당이 약진하는 이런 결과인데 지금 이번 선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일단은 연초 여론조사에서도 집권당이 거의 20% 안팎으로 압도를 해서 지금의 구도로 가면 당연히 압승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의 단계가 남아 있다. 한 가지는 이제 이 공천 관리에 성공을 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은 잠복해 있지만 이제 이슈를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하면 당연히
지금 현 정부 임기 후반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뭘 했느냐, 뭘 해서 우리를 어떻게 편하게 해줬느냐, 따뜻하게 해줬느냐라고 네. 하는 쟁점들은 반드시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건 집권당의 숙명이기 때문에 공천관리와 이슈관리라고 하는 두 단계에서 좀 그 얼만큼 적응을 잘 하느냐가 이제 최종적인 결과를 좌우하겠죠. 네. 김수미 평론가 보시기에 지금 흩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범보수 진영이 결국은 진보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집권 여당에 대비하는 1대1 구도 정도가 형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1대1 구도는 두 가지 차원에서 형성이 되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각 당들의 어떤 이견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모여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게 당연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워낙 거대 정당이라서 그 거대 정당 하나만 봐도 여러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그 통합 대오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다른 당과 합당을 하는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여유가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야당이 1대1 구도를 만든다고 해서 여당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 1대1 구도를 만든다고 해도 그 통합 야당이 마음에 들어야 여당을 심판할 생각을 유권자도 갖게 되는 그렇죠. 건데, 근데 지난 총선 한번 돌아보죠. 국민의당이란 당이 새로 생기면서 민주당하고 표밭을 나눠서 새누리당이 압승한다라는 시나리오가 많은 관측가들 입에서 나왔지만 그렇습니다. 결과는 네. 오히려 국민의당이 떨어져 나가면서 새누리당에 실망해서 이탈을 준비하고 있던 층들을 끌어들였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게 묘한 관계가 됐는데, 민주당에게 불리한 시나리오는 오히려 야당이 여럿이 있는 것이, 두 개 정도는 튼튼하게 있는 것이 더 불리한 시나리오인데, 그 시나리오는 또 결코 한국당에게도 유리하지 않다. 네. 이런 어쨌든 간에 좀 다당제적인 요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것을 같이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 다음 선거는 어떤 구도 혹은 어떤 이슈, 어떤 상황으로 치러질 건지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우리가 지난 지방선거 이후로의 정당 지지율을 봤을 때 지금 대구 경북에서는 한국당의 우위가 그래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고 네. 이게 뭐 한순간에 반전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20대 총선에서 선전했던 이제 그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선전했던 선거구들이 있죠. 뭐 수성갑이라든지 아니면 대구 북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그 선거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이제 축은 이거죠. 또 하나의 축은 유승민 네. 그 후보가 생존할 수 있느냐. 네. 예, 이게 또 아마 최대 주요 관전 관심일 것 포인트다. 같습니다. 네. 워낙에 보수 표밭이 대구 경북은 기본적으로 확보된 게 넉넉하기 때문에 이런 보수 균열 상태가 민주당이나 진보 정당에게 특별히 유리할 것이 없어서 마음 놓고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겠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새로운 보수당의 경우는 자신들이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갉아먹어서 이쪽 보수 헤게모니 경쟁에서 이기겠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한계를 만날 거고, 네. 자신이 자유한국당의 대항마로 지역에서 인식이 돼서, 그러니까 이 경우는 통합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한테도 지지를 받아야 새로운 보수당이 자유한국당을 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네. 그런 쪽으로 표밭을 넓히는 거에 대해서 두뇌 회전을 좀 다채롭게 하는 쪽이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끝으로 선거에 임하는 유권자들께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지 끝으로 말씀 짧게 듣겠습니다. 장 교수님. 예, 저는 지금 이제 20대 국회를 이렇게 보면서 너무 이제 과잉 이념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국회가 좀 실용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념 베이스의 논쟁들을 너무 많이 지금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당연히 지금 이제 그 전임 정부의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이제 그 촛불 정국이라고 하는 게 뭐 시간적으로는 단절돼 있으나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파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이제 가급적 좀 이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지금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그 순간에 국민들의 목소리, 국민들의 저항의 정신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수렴을 이제 해야 되고, 하지만 그 바탕 위에서 좀 더 과잉 이념화보다는 실용적인 경쟁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러한 후보들과 정당들을 좀 선택하는 계기로서 21대 총선이 작동했으면 좋겠다. 네.
예,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김순표 의원님. 투표에 열심히 참여하시는 유권자분들도 사실은 뭐 그분들의 탓이 아니라 우리 정치의 문화, 구조의 문제긴 한데 좀 심판이라든지 응징 이런 것들이 큰 동력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것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할 만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한편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심판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심판 또 하나의 부산물인 거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포지티브한 가치를 유권자분들도 좀 고민을 해주신다면 자신들이 심판해야만 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같이 심판이 된다. 그래서 단순한 어떤 반대 논리나 이런 쪽으로 선거를 사고하지 말고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최선 정당이라든지 네. 후보를 찾아가는 그런 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두 분 말씀하셨지만 20대 국회 저희들이 국민 여러분 같이 많이 여러 가지 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20대 국회 만든 것도 우리 유권자들이고 새롭게 탄생할 21대 국회 만드는 것도 역시 우리 유권자들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자세히 살피고 좋은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군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